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의 군사 프로젝트. 2. 암흑악마의 무기. 3. 북한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풍보하자 우리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경항모로 불리는 항공모함 도입 카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전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단순히 다목적 대형 수송하루로 부르던 것을 1년 만에 경항모로 변경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목적 하에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전투기를 태우고 병력 및 장비, 물자 수송 능력도 갖춘 3만동급 경항공모함을 도입해 해군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항모 도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어졌지만 2019년 발표에는 놀라운 무기 도입 계획이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했지만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극비사항으로 삼고 있는 소위 악마의 무기가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렸죠.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이길래 이렇게 철저히 감춰온 것일까요? 지난 2021년 9월 15일 군 당국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 영상에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가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공개해 놀라움을 선사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가분수 형태의 현무사가 아니라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이라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현무사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탄두를 가졌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모양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충남 안흥시 염장에서는 실제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는 한국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알려져서는 안 극비 사인이기 때문에 종전에 비공개로 실시했던 현무이 탄두강화형 미사일 발사 영상을 대신 공개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다조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절대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무사와 같은 신형 미사일인데 자칫 외부에 도출되었다가는 적국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조차 쉽게 발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이나 성능, 모양 등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등장했다가 2020년에 사라진 그 무기도 극비 무기입니다. 바로 전자기펄스탄이라는 무기인데요. 다른 말로 엠플렉트로 마그네틱 펄스탄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EMP는 어떤 무기일까요? EMP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62년 미국이 하와이에서 실시한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입니다. 하와이에서 남서쪽으로 1450km 떨어진 존스턴 섬에서 토르라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존스턴 섬에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던 폭발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바로 1450km 떨어진 호놀룰루에서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견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난 겁니다.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죠. 이 실험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한 강력한 음파진 동펄스라는 에너지 덩어리, 산소나 질소와 만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튀어나와 대기를 마치 파도처럼 휘어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 강력한 전자기기장을 형성해 전자회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덕분에 적의 지휘통신과 전자기기를 한방에 무력화시킨다는 핵전자파 공격무기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죠. 국방부가 발표한 전자기펄스탄이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불구가 됩니다. 가령 반경 2km짜리 EMP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반경 2km 내 모든 TV,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은 과부하가 걸려 파괴되어 그야말로 불구가 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더라도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지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악마의 폭탄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을 무력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1999년부터 응용 연구를 시작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를 시작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재는 반경 100m 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이지만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당시 박찬규 에드 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는 한나라당 김학성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죠. 당시 군 당국은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이 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HPM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반경 1km급 EMP 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밀 중에서도 극비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에드 역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방위사업청은 2017년 2월 1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는데 2018년 1월 반경 1km에 해당하는 EMP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통지원과 방위사업청은 에드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죠. 2009년 유효 반경 100m에 해당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했지만 반경을 1km까지 넓인 EMP탄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 1월의 발표이기 때문에 분명 한국은 지난 5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고 2019년 늦어든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던 당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을 공식화한 겁니다. 물론 EMP탄은 한국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EMP탄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핵과 비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인프뉴클리어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미국이 1962년 토르 핵미사일 발사 당시 1450km 떨어진 지역의 전자기기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은 그 자체로 EMP탄인데 핵폭탄 투하와 동시에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핵폭탄이 투하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기기 무력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비핵 엠프론 뉴클리어 EMP 연구합니다. 이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발사 장비에 내장시켜 이를 투하시키는 겁니다. 유효 반경은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효 반경에 해당하는 범위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되고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 없고 가격 또한 핵에 비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핵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푸틴은 수세에 몰리자 핵 위협으로 전 세계를 긴장에 빠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칫 실제 핵을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조성됐었죠. 그런데 당시 푸틴이 의미한 것은 핵이 아니라 EMP탄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불특정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위협을 해왔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핵무기 공격이 아닌 EMP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EMP탄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했었죠.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상공에서 길이 2m, 직경 30cm의 EMP탄을 투하해 상공 10km부터 작동해 8km, 5km, 3km에서 각각 전자기파를 발사했는데 이는 발전기 방식의 막스막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군지휘소를 무력화시켰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1km 유효 반경의 EMP탄을 개발했는데 항공기 투하형
미사일 탑재형 등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에 장착시켜 전쟁 초기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만 EMP탄은 전선이나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숨은 쉴 수 있는 통풍구가 지하 벙커에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EMP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 개발 상황이 두렵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이 EMP탄을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북한의 조국 평화등의위원회 조평 등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회 비행이나 하는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공화국 북반구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다업적 대형 수송할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들 무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대비해 준비하는 무기는 비단 EMP탄뿐만은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무기로 정전탄이 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모든 전력망을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적성국의 수장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용성을 의심받던 공격 작전을 아예 대놓고 공개해버림으로써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바로 티크나이프, 일명 참수작전입니다. 최근 한미연합특수부대가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2023 자유의 방패의 시작을 말렸는데요. 이는 적성국 수장에게 설령 우리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침내 공개된 참수작전의 위용은 아군이라 하더라도 공포에 떨 정도로 위력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 티크나이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 또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세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준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의 주력 무장 중 하나인 캡 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 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 방위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나이프, 참수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작전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 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 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독수리훈련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다담한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이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 수뇌부의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전밀 유도, 항공번제, 인질 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 2010년대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 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치누크 같은 중대형 수송 헬기의 사륜바이크와 함께 SAS 대원을 작전 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작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물 틈타오 또는 바렛 M82 등의 저격소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살하고 다시 사륜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 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여 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 연합의 티크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J 고스트 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필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 라이더는 지상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 건심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AC-130의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C-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갖 부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 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AC-130J 고스트 라이더는 30mm GAU-13A 기관포 1문, 105m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G-39 SDB, GG-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G-53 비스톤 브레이커 유도폭탄에 AGM-176 그리픈,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담한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 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 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참수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C-130J 고스트라이더를 티크 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 때문에 러시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마릴시 부하시차크는 얼마 전 폴란드 남부에서 러시아 간첩단을 색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무기와 탄약의 주요 환승 지점을 공격하려던 러시아 특수부대를 조기에 적발하고 박살낸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자국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러시아를 윽박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고압적인 자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토록 폴란드의 영향력이 강력해진 이유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꼽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속도로 FA-50 폴란드 인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또한 우리는 곧 FA-50 받을 거니까 미그 29는 우크라이나가 가져 라는 식으로 대놓고 발언했는데요. 오늘은 국경을 초월해 유럽의 하늘을 지키긴 FA-50 폴란드 수출 버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초도 물량 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카이가 밝힌 폴란드 초도 물량은 8월 2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가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가 FA-50 도입 총괄 합의에 서명한 지 고작 1년 만에 앞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FA-50과 동일한 4세대 전투기이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인 F-16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아무리 급하다 해도 2020년 후반은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따른 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폴란드를 어르고 달래는 중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보란듯이 품질 검사까지 마친 폴란드용 FA-50을 공개해버리면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복측 경공격기급 사양을 갖춘 폴란드 수출용 FA-50GF입니다. FA-50GF는 개파일러의 줄임말로 문자 그대로 공백을 메꾼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FA-50GF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덕에 폴란드는 아무 걱정 없이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빨리빨리만 신경 쓰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도 고작 1년 만에 4세대 전투기 인도를 시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게 할 수 있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게 FA-50GF 초도 물량은 사실 방사청과 카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생산이 예정되어 있던 타-50 블럭이 전함 훈련기를 일부 개량한 기종입니다. 이 물량이 8월에 폴란드로 우선 인도되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타-50 블럭이는 개발 이후 FA-50과 생산 라인을 일어난 덕분에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T-50, 50, FA-50을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종 전환과 개량의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카이만이 보유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IDS와 자동 돌입장치, 패스 등 독자적인 자동화 설비도 전투기 제작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유독 느린 것뿐입니다. 게다가 FA-50GF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공군이 전함 훈련기로 사용하는 타-50 블럭이를 개량해 제작한 만큼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월등합니다. 진화하는 전투기를 모토로 삼은 만큼 FA-50의 계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지만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 전투기는 외형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실제로 FA-50GF 동체는 타-50, FA-50과 동일한 전장 13.1m, 전폭 9.4m, 전고 4.9m로 상당히 날렵한 인상인데요. 주무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50 블럭을 기반으로 한 만큼 GDA-50 20mm 기관포, AGM-65 매버릭 공대지 유도 미사일, 젠 유도 폭탄 등 폭넓은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굳이 FA-50GF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을 리 없죠. FA-50GF는 FA-50 블럭 10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일명 ATP를 추가로 탑재했는데요. ATP는 목표물의 식별과 자동 추적,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 ATP 덕분에 FA-50GF는 GPS 기반 공대지 유도 폭탄인 젠보다 더욱 정밀한 GG-12 페이드A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TP는 레이저 조사를 통한 정밀한 투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최대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FA-50GF는 목표를 타격한 후 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 비다 절차에서 굳이 저공 비행을 하며 위험에 노출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고 임무의 정확성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가 담당하게 될 임무를 생각하면 최적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은 태생부터 중심 깊숙이 침투하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아니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화력전, 즉 베이티크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공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50 계열에는 내장형 위성 항법 장치인 EG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EGI는 항공기의 자세와 항법 정보처럼 무장 투하와 비행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항공기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FA-50GF에 장착된 EGI는 오차 누적도가 작고 정밀한 링레이저 RLG와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FA-50GF의 폭격 정밀도는 F-16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수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ATP와 EGI를 탑재한 FA-50GF는 근접 항공지원 CAS, 적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항공차단 임무 인트, 지상 목표물에 타격하는 ATP에 특화된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폴란드 국경 수호를 담당할 FA-50GF의 임무를 고려한 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제공 능력을 고려하면 공중우세보다는 신속한 전방 차단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50GF의 모체가 되는 타-50 블러기프와 훈련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버스펙의 기체입니다. 타-50 블러기는 기존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를 개량한 버전인데요. 타-50을 발전시켜 개발한 FA-50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타-50 블러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초의 T-50 고등훈련기가 있었고 이를 개량한 것이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타-50을 경공격기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FA-50.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개량을 거친 훈련기가 바로 타-50 블러기인 건데요. 그렇기에 타-50 블러기는 비록 이름만은 훈련기이지라도 무장 능력과 성능 자체는 FA-50과 동급 이상입니다. 실제로 타-50 블러기는 FA-50의 기능과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약 80건에 육박하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당초 공군에서 타에 요구했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50 블러기는 적의 유도 미사일이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방해책 투발장치인 CMDS 등이 전자전 장비가 추가되었고 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MBS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과 동일한 이스라엘 제2일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100km급 탐지 범위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말만 훈련기지 왜 오버스펙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계약한 FA-50 물량은 총 48대로 12대의 FA-50GF는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봉대에 불과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을 수호할 진짜 본대는 바로 2025년부터 36대 인도가 계획되어 있는 FA-50P입니다. FA-50P부터는 지상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제공권 확보에도 투입될 수 있는 스펙인데요. 경공격기로서의 FA-50은 주 임무가 지상 표적 타격이기 때문에 펀치력은 좋아도 리치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작은 탓에 함속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공대공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하이 미들 로 믹스 체제를 운용하여 하이엔드급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국가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처럼 KF-21, F-35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FA-50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고성능 항공기의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FA-50PL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A-50 블럭 20의 성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우선 가장 큰 개량 포인트는 기존 444km였던 전투행 동반경 확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A-50PL에는 현재 150갤런 수준의 외부 연료 탱크보다 2배가량 증가한 300갤런, 1135리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없었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되는데요. 심지어 소형기에 적합한 프로브 도그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복수의 FA-50PL에 동시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A-50PL부터는 이살 레이더가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식 레이더를 운용한 탓에 지상과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없었지만 이살 레이더가 장착되면서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이전까지 에임쿠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한 최소한의 자체 방어만 가능했던 FA-52, 에임 120 남냉 공대공 미사일 등 중거리 무장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BVR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FA-50PL은 외견만 비슷할 뿐 FA-50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FA-50PL을 계기로 FA-50 블럭 20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1998년 IMF 사태로 전술기 교체 시점이 다소 늦어진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FA-50 블럭 20은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는 2032년 전까지 발생한 전력 공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체 수단입니다. 이처럼 20년 전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입증한 T-50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대한민국 FA-50의 비행운이 뻗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